2026년 2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한 무인 카페입니다. 당신은 출근길에 평소처럼 5,000원짜리 카페라떼 한 잔을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가 거부됩니다. 한 번 더 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도 경고음이 울립니다. 뉴스 속보가 뜹니다. 시중은행의 전산망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 신용경색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지만 지금 당장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말 우리가 무시했던 그 지무들이 만들어낸 2026년의 일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위기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당신의 집값과 당신의 예금이 한순간에 숫자로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공포의 본질을 모르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이미 멈춰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금리는 오히려 미친 듯이 치솟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국가의 통제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상식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돈을 뿌릴수록 시장은 오히려 공포에 질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썩은 환불을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 진통제조차 내성이 생겨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의 구호 조치가 시장에 안도감이 아닌 자백으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단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RP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2025년 말 이미 1조 5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직접 사들였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린 셈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얼마나 내부 상태가 엉망이면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발을 벗고 나설까? 이건 구급차가 온 게 아니라 장례식장차가 온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을 투매하기 시작했고 3%대 초반이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순식간에 4%를 위협하는 연중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빌리는 비용은 올라가는 지옥의 역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0조 원을 넘어 2026년 현재 3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늪입니다. 2025년 상반기 이미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만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 중 절반을 정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일단 버티면 정부가 살려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고 좀비 사업장들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이라는 링거액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썩은 살을 잘라내지 않으니 독소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쥐고 있는 이 부실 채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특정 대단지 재건축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특정 일병 구하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원칙대로 망할 곳을 망하게 두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마불사의 신화를 다시 써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의 규칙은 파괴되었습니다. 유형 관리를 철저히 한 기업은 바보가 되었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벌린 기업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 뒤틀린 보상체계가 2026년 대한민국 금융의 기둥을 뿌리채 썩게 만든 주범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신용잔액을 합치면 전체 민간 신용의 50%에 육박합니다. 한국가의 경제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도박판에 올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엔진이 하나뿐인 비행기가 그 엔진마저 고장난 상태로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추락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비행기의 1등석에 앉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6년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위기가 당신의 안방까지 어떻게 침투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45세 김철수 씨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연봉 8천만 원 수준의 순수익을 올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계부는 처참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80% 급감했습니다. 그의 소득은
2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3억 원의 사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 3.5%에서 7%까지 치솟았습니다. 매달 나가던 이자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소득 전부를 이자로 내고 나면 생활비는커녕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철수 씨는 결국 10년 넘게 탄 국산 중형차를 중고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그와 비슷한 사정으로 나온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됩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빚의 무게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부채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34세 직업개발자 박지민 씨입니다. 2023년 말 이른바 영끌을 통해 경기도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인 그녀는 5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당시 금리는 4%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녀가 감당해야 할 금리는 6.5%입니다. 원리금 상환액만 330만 원에 달합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은행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그녀의 일상은 증발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주말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마저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거래 절벽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은행의 이자벌이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례는 개별적인 불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설계도가 잘못 그려진 결과입니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외식업과 내수시장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2025년 대비 폐업하는 식당의 수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초저가 프랜차이즈와 마가마리 상품만이 팔려나갑니다. 여행 산업 역시 마비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는 반토막 났고 국내 리조트와 호텔들은 가동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신차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할부 금융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초부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은 사실상 폐쇄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부도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은 동반부실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자 그 뒤에 서 있던 모든 산업군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말해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기준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를 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엔진은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기름이 떨어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히 경기 순환의 일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매입하며 1조 5천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금리가 튀어오르는 것은 시장이 국가의 구제금융 능력을 불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한국 경제가 거대한 모래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파도가 한 번만 크게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취약해졌을까? 그 근본 원인은 부동산과 금융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악순환에 있습니다. 정부는 표심을 위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아왔습니다. 부실한 사업장들을 정리하지 않고 유동성을 공급해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자정작용을 멈추게 했습니다. 2022년에 처리했어야 할 작은 종기가 2026년 현재 온몸에 전이된 암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둔촌일병 구하기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이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누른 스프링은 결국 더 강력한 힘으로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 폭등은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부채 청구서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청구서를 누가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당신이 그 비용을 온몸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팩트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초 기준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20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만 부실화되어도 제2금융권의 자본 적정성은 붕괴됩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1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는 이미 모든 기상관측 장비가 역대급 태풍의 상륙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26년의 이 기이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뼈아픈 교훈들을 복기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벼락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씩 쌓아 올린 누더기 댐이 결국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 2026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침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의 은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달러가 부족한 유동성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위기는 자산의 질이 썩어버린 지급 능력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동산 PF 부실이 터질 때마다 인위적인 자금 수혈로 이를 막아왔습니다. 시장의 원리대로라면 이미 사라졌어야 할 유령 건설사들과 부실 사업장들이 정부의 보증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이제 어디가 진짜이고 어디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안개전국입니다. 투명성이 사라진 시장에서 자본은 가장 먼저 탈출합니다. 지금 금리가 폭등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장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시장의 처절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두 번째는 대마불사라는 독버섯의 확산입니다. 우리는 과거 특정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이를 구해주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학습 효과를 주었습니다. 크게 사고를 치면 국가가 살려준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2026년 현재 금융권 전체에 도덕적 해이로 번졌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위험 관리를 하는 대신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대출에 몰두했습니다. 어차피 터지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안일함이 대한민국 금융의 기초 체력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그 길을 우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도려내야 할 환부를 연고만 바르고 덮어둔 결과가 지금의 전신 폐혈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자본 흐름의 내목한 변화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하고 불투명한 신흥국에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통제 불능 수준인 대한민국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댐에 구멍이 났는데 물만 계속 붓는다고 수위가 유지될 리 없습니다.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물을 붓는 양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사들이며 시장을 달래보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 기회를 틈타 보유하고 있던 한국 자산을 현금화에 떠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은 우리와 비슷한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겪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우리처럼 부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드뱅크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부실 자산을 즉각 분리하고 시장 가격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매각했습니다. 은행들은 뼈를 깎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무능한 경영진은 퇴출당했습니다. 고통은 짧았고 회복은 빨랐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정치적 표심과 금융권의 반발에 부딪혀 부실 정리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스웨덴의 길과 일본의 길 중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본의 실패를 더 극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의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5%를 넘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전성기보다 훨씬 높은 비중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 국민의 자산이 증발하고 소비가 마비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국가의 힘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지방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은 이제 수도권 중견 건설사들로 옮겨붙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12%를 돌파하며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국가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느냐는 절규가 드립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의 시간입니다. 2026년의 경제지형은 어제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배운 투자 기법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현금이 왕의 시대가 아니라 현금을 지키는 능력이 왕인 시대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의 목록을 다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30% 하락했을 때 당신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지금 암초를 들이받고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선장은 괜찮다고 방송하지만 구명코트는 이미 부족합니다. 당신 스스로 헤엄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대비하는 자만이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다음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는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지만 정확한 정보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2026년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속도계와 연료계, 그리고 엔진 온도계를 확인하듯이 우리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5가지 경제 계기판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들이 가리키는 숫자를 읽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시장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노련한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온이자 위기의 예고편입니다. 2026년 현재 이 금리가 4%라는 마지노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이는 내부 시스템의 균열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신호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이고 이는 곧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밀어올리는 지렛대가 됩니다. 만약 이 수치가 며칠 연속으로 급등한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과대출은 자살행위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신뢰도이자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눈치채고 도망가는 것은 국경 없는 자본입니다. 1470원을 넘어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국내의 부동산 PF 부실이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가부도 위험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과 먹는 빵 한 조각의 가격이 무섭게 뜁니다. 이때는 원화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원화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 여부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방패의 두께입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튈 때 한국은행은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풀어 시장을 방어합니다. 현재 약 4,300억 달러 수준인 외환보유고가 한 달 만에 수십억 달러씩 증발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방패가 얇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탄이 떨어져가는 구리는 전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외환보유고 감소 소식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짜 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알리는 마지막 비상벨입니다. 네 번째 계기판은 특정 취약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보여주는 온도계입니다. 전체 평균 수치에 속지 마십시오.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그리고 단위농협과 같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을 따로 떼어봐야 합니다. 이들의 연체율이 10%를 넘어 15%를 향해 간다면 이는 내부 폭탄의 초읽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예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해 두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금융사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계기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및 주식 순매도 동향입니다. 이것은 가장 똑똑한 돈들의 탈출 지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 넘게 조 단위의 자금을 빼내가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배의 침몰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말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로 행동할 뿐입니다. 외국인의 이탈은 시장의 유동성을 메마르게 하고 자산 가격의 폭락을 부채질합니다. 이 계기판이 빨간불을 켜고 있다면 당신도 탐욕을 버리고 생존을 위한 탈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인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PF 대출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이 그 예입니다. 남의 돈 95%로 사업을 벌이던 위험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2026년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국가가 체질을 개선하는 동안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자산 가격이 거품을 걷어내고 본래의 가치를 찾아갈 때 현금을 쥐고 계기판을 주시하던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대출 이자율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계기판을 매일 아침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숫자는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막연한 낙관론도 근거 없는 비관론도 지금은 사치입니다. 오직
차가운 데이터만을 믿고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정부도 은행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과 생존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당신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파고는 높지만 올바른 계기판을 가진 항해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계기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소통하며 이 위기를 넘길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날카롭고 따뜻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